안녕하세요.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시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요즘 들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과 남편의 형, 누나가 있었는데요. 시댁 식구들 모두 무던한 성격이었지만 유난히 시모는 남편을 차별했어요. 형과 누나와 나이 차이가 꽤 있어서 사실 저는 남편이 시댁에서 사랑받는 막둥이였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은 시댁에서 거의 찬밥 신세였는데 가족들의 찬밥 대우에도 시큰둥한 남편의 태도에 더욱 놀랍기도 했죠. 연애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잘 티가 나지 않아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티가 났던 것 같아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다 모이게 되면 시모는 마치 우리가 불편한 손님인 듯 얼른 친정으로 가길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희 이제 친정에 안 가니? 벌써 점심시간 지났잖니? 이제 슬슬 가야 하지 않겠어? 지금 출발을 해야 친정에서 저녁이라도 먹을 거 아니야. 이제 슬슬 챙겨가지고 갈 준비해라. 따로 정리를 하거나 그럴 것도 없으니까 이제 가면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날에 올 필요도 없어. 너무 일찍 오지 마. 괜히 와도 할 것도 없고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집에 있다가 명절 당일 아침만 같이 먹으면 되니 일찍 올 필요 없다. 어머님, 그래도 막상 저희 일찍 안 오면 서운하시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저희도 가볼까 했었는데 지금 친정에서 다들 어디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도 아무도 없다고 좀 이따가 오라고 하셔서 저희도 좀 이따가 가려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형님 집에 거의 다 오셨다고 하신 거 아니세요? 형님이랑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려고요. 근데 어머님은 가만 보면 언제 우리 가나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왜 자꾸만 보내시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보내려고만 한다는 거야. 그냥 피곤하니까 일찍 가보라는 거지. 넌 배려를 해줘도 그렇게 말을 하니? 그리고 친정부모님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그냥 쟤들이고 얼른 넘어가거라. 나중에 너희 가려고 하면 힘들고 귀찮아진다니까. 지금 가야 길도 안 막히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얼른 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엄마, 왜 자꾸 가라고만 해? 나한테는 둘째 넣으면 같이 소고기 구워 먹자고 했잖아. 재수씨 시간 괜찮으면 같이 소고기 구워 먹고 가세요. 이번에 엄마가 우리 다 같이 모이면 먹는다고 좋은 고기로 사뒀잖아요. 그거 우리 이렇게 모이는 김에 다 같이 구워 먹으면 좋을 것 같네. 아니 근데 재수씨는 저번에 왜 안 왔어요? 안 그래도 준철이한테 물어볼까 싶었는데 바빠서 못 물어봤네. 저번에 가족들 여기서 다 모였을 때 준철이네만 안 와가지고 내가 물어보려고 했거든. 엄마가 그때 다 같이 갑자기 모이자고 해가지고 다 같이 모였는데 딱 준철이네만 안 와가지고. 아이고, 얘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지난 일은 그만 꺼내고 너희는 어서 가거라. 그때는 그냥 급하게 모이느라고 너희한테 말 못한 거니까 그게 생각하지 말고. 준철이 너도 이제 챙겨가지고 가거라. 소고기 먹고 싶으면 내가 싸줄 테니 너네는 집에 가서 먹고 집에서 푹 쉬다가 친정 가든지 하거라. 네? 아니에요. 저희도 같이 얼굴 보고 갈게요. 어차피 지금 친정 넘어가도 아무도 없고 저녁 늦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는 내일 오라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여기서 좀 있다가 내일 가볼게요. 근데 저번에 가족들끼리 모이셨으면 말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님도 저희 저녁에는 한가한 거 아시면서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어머님이 주도해서 모이신 거예요? 아유, 어머님. 이러시면 저 너무 서운한데요? 아유, 서운할 것도 많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모인 거야. 너희는 아무래도 일하느라 바쁘지만 형이나 누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한가하잖니. 내가 따로 연락은 안 했던 거지 뭐. 너희야 알아서 이것저것 잘 먹고 다니지만 형이나 누나는 나이도 있고 잘 못 챙겨 먹잖니. 그래서 보양하라고 한 거야. 시모는 저희가 시댁에 가면 김치나 나물 하나, 계란 정도만 챙겨줬지만 아주버님이나 형님 가족들이 올 때는 상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차려주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가끔씩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저희가 갔을 때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우연인 줄 알았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승진을 하게 되면서 승진턱을 내겠다면서 고급 한정식집에 가족들을 모두 초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시모는 축하받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고생하면서 승진했는데 많이 축하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신랑 이번에 시험도 정말 잘 봤고 그래서 승진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보답으로 오니 저도 너무 기쁘네요. 옆에서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아이고, 준철아, 고생했다. 지수씨, 고생 많았어요. 우리 준철이가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는 건 다 재수씨 덕분인 거 알고 있죠?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준철인데 저도 정말 기쁘네요. 오히려 내가 동생을 본받아야 할 것 같네. 준철아, 정말 축하한다. 앞으로도 쭉쭉 잘 되길 바란다. 얘가 무슨 고생을 해. 원래 저쪽 분야는 승진도 잘 된다고 하는데 뭐. 난 뭐 큰 상이라도 받았나 했네. 요즘 누가 승진했다고 승진턱을 내니? 누가 보면 큰 자리 하나라도 차지했는 줄 알겠다. 준철이 너 이런 걸로 생색낼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네 형이 너 얼마나 잘 돌봤길래 이렇게 좋게 풀리겠니? 이렇게 잘 되는 거 다 네 형이랑 누나 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아,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준철이 고생한 거 엄마도 알고 있잖아. 시험 봐야 한다면서 계속 공부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잖아. 멀리 사는 나도 아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말해? 준철아, 고생 정말 많았다. 올케도 너무 고생 많았어. 너희 둘 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승진도 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너희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네. 아이고, 제가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래? 고생은 너희가 더 했지. 너네 회사 다니던 시기랑 비교해보면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살고 있는 거 아니니? 어쨌든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잘 풀린다고 설레발이나 치지 말아라. 엄마,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칭찬 좀 해줘. 회사에서도 나처럼 승진하는 사람 드물다고 칭찬해주는데 엄마는 너무 짜다 정말. 그래도 엄마 채찍질에 내가 더 자극받아서 열심히 사는 거지 뭐. 여기에는 또 우리 엄마 덕도 있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독하게 말해도 엄마가 나 자랑스러워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모두들 감사해요. 빨리 승진해서 뿌듯했는데 엄마 말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드네.
다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자리에서도 시모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저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상처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워낙 시모가 말을 독하게 내뱉는 스타일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는 조심스럽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꾸만 차별을 하는 시모의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키우려고 독하게 하는 것이라 시모를 두둔하곤 했었죠. 여보, 어머님 말이야.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하시는 거랑 당신한테 하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는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는데 당신한테는 너무 독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당신은 괜찮아? 점점 어머님이 더 독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도 좀 놀랍네. 내가 더 상처를 받는 것 같아. 여보, 엄마가 워낙 까칠해서 그래. 말은 그렇게 독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게 엄마 성격인 걸 어떻게 하겠어. 당신도 지금은 상처받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거대로 다 적응해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정말로 내가 싫어가지고 그러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해. 나도 가끔씩 서운하고 그럴 때는 있었는데 그냥 어쩌겠어. 엄마 성격이 저렇다고 생각을 해야지 뭐. 어쨌든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나이 더 드시면 줄어들겠지. 그래도 난 너무 걱정이야. 어머님이 나한테는 아직 조심하고 계시지만 당신한테는 매번 까칠하시고 무시하고 그러시잖아. 나도 처음에는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다른 형제들한테도 까칠하시면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러시구나 생각이라도 할 텐데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당신한테만 그러시고 계시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형이랑 누나는 나보다 20살 정도는 더 많은데 당연한 거지. 형이랑 누나는 이미 나보다 훨씬 어른이고 엄마는 그보다 어린 나한테 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어쩌겠어. 나도 서운할 때 있긴 한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해도 되고 그래. 당신도 왜 차별하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봐. 그럼 괜찮아지니까. 그래, 알겠어. 사실 어쩔 때는 당신이 어머님 친자식이 맞을까 싶을 때도 있었거든. 근데 어머님이랑 당신이 워낙 외모가 판박이라서 그런 거 보면 친자식이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머님이 당신한테 하는 거 보면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지만 점점 저 역시 시댁에서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대하시는 걸 보면서 더욱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점점 더 심해졌을 때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모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어요. 처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에도 모두가 좋아했지만 시모만이 유일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들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모인이 잘 된 것 같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족들 모두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거든요. 우리 희정이 임신했어요. 좀 더 안전적일 때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희정이 입덧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네요. 결혼하고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아가지고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생기니 너무 꿈만 같아요. 아이고, 준철아, 너무 축하한다.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드디어 생겼구나. 재수씨, 축하드려요. 입덧은 많이 심하나요?
우리야 워낙 오래돼가지고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 와이프도 처음에 임신했을 때 입덧이 꽤나 심했던 것 같다. 준철이 앞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입덧하면 먹던 음식도 잘 못 먹는다고 하니까 심해지기 전에 많이 먹어두고 먹을 수 있는 것 잘 챙겨주렴. 그래, 준철이가 아빠가 된다니 우리 집 아기였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다. 우리 준철이 닮으면 너무 똑똑하고 잘생기겠네. 우리는 진짜 크면서 준철이 자식이 제일 궁금했거든. 근데 이렇게 임신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정말. 올케, 축하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야 하는 거 알지? 엄마도 너무 기쁘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음도 힘들었는데 손주가 태어난다니 엄마 좋겠네. 좋기는 무슨? 다들 낳는 아이를 못 유난이라고. 준철이 닮으면 어떻게 하냐? 준철이 닮아봐라. 머리만 좋지. 다른 거 뭐 제대로 하는 게 있겠니? 이런 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다들 모여서 발표하는 거냐? 하여튼 젊은 애들 생각하고는. 준철이 너 정신머리 없이 굴지 말아라.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나 닮으면 어때서? 내 자식이니까 날 닮겠지. 나도 엄마 제일 많이 닮았잖아. 엄마 말을 좀 서운하게 한다. 동네 사람들 다 나 엄마 판박이라고 하는데 우리 애가 나 닮으면 엄마도 닮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엄마 좀 따뜻하게 좀 말해줘. 어떻게 남처럼 그러는 거야? 얼씨구, 네가 이뻐야 이뻐해 주는 거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냥 공짜로 이뻐해 주는 건 없는 거다. 사돈댁에서도 네가 희정이 남편이니까 좋다 좋다 해주지. 솔직히 네가 성이나 차겠니? 넌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탈이야. 사람이 겸손할 줄도 알아야지. 아주 그냥 겸손은 없고 건방져 가지고 말이야. 어머님, 제 편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임신을 하니까 초기인데도 쉽지 않네요. 입덧하다 보니까 이런 거 다 겪어내신 어머님들께 정말 존경심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어머님 남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한테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그러니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이 정도로 그만하시죠. 좋은 자리에서도 신랑 칭찬 하나 안 해주는 시모 때문에 분위기가 망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좋은 분위기로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점점 더 차별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저는 왜 저렇게까지 남편을 모질게 굴까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이 더욱더 폭발을 했던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였었죠. 시모는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를 궁금해하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인 저를 배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가끔씩 가족들이 모임으로 만났을 때마다 시모의 태도를 보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우리에게 애정이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아이에게 관심이 많았지만 시모는 오히려 우리들이 유난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조카들은 언제 봐도 귀엽네. 재수씨, 벌써 우리 조카가 돌이 된다니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났다니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귀여운 애가 금세 큰다니 너무 아쉽네요. 볼 때마다 커 있으니까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준천이랑 재수씨 좋은 점만 쏙 빼닮아서 그런가? 우리 조카는 한 인물 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옳게 웃는 모습이랑도 똑 닮았어. 준철이 눈매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신기하네. 어쩜 둘을 이렇게 잘 섞어 놓았어? 아이가 벌써부터 이목구비가 장난이 아니야. 나 애 낳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난 애가 이쁜 줄도 모르고 키웠는데 말이야. 조카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깝네. 나도 이런데 너희는 오죽하겠어? 내가 애 키울 때 생각해보면 나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엄마는 어때? 올케, 우리 엄마 너무 자주 가지 않아? 나 아이 낳았을 때는 무슨 매일 집에 찾아와가지고 애 봐주고 청소해주고 엄마도 고생 꽤 했어. 아휴, 어머님은 저희 집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불편해 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아이 데리고 간다고 해도 어머님이 바쁘시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가족 모임으로 보는 거 아니면 어머님이 아이도 잘 안 보세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배려해 주는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도 할머니 보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어머님? 저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유, 됐다. 애들은 그냥 잘 크면 된 거야. 무슨 집에까지 오니? 난 그래도 우리 첫째 손주랑 우리 딸 손주가 제일 이쁘지 뭐. 첫째 손주 태어났을 때는 날씨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얘는 날씨도 우중충한 날에 태어났니? 제 아빠도 내내 비 줄줄 내리는 날에 나와서 생고생 시키더니만 아주 그냥 피는 못 속이는가 보다. 어쩜 이렇게 제 아빠 닮지 말라는 것만 쏙 빼닮아가지고는. 엄마, 왜 그렇게 말해? 준철이 태어났을 때 날도 선선하니 좋았잖아. 나처럼 땡볕 칠 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빠처럼 내내 추운 날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말해? 손주 너무 귀엽지 않아? 준철이랑 올케 좋은 점만 쏙 빼닮았는데 너무 귀엽잖아.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하네. 전에도 까칠하긴 했는데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아. 어디 아파? 컨디션이 오늘 안 좋은가? 내가 뭘? 오늘 컨디션 아주 좋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뭐가 그러니? 솔직히 애들은 지금 얼굴 크면서 없어지는 게 태반인데 벌써부터 인물이니 뭐니 할 필요가 뭐 있니? 준철이 너도 자꾸 가족들 모이는 곳에 주인공 되려고 하지나 말아라. 얘는 무슨 주인공병 걸렸는지 어딜 가나 자기 주목받아야 한다니까. 이게 다 너희 가족들도 똑같잖니. 조용히 밥만 먹고 끝내면 될 것을. 손주가 첫돌이 되어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시모는 유난 떤다면서 오히려 저희 가족들을 유별나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너무나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런 모습에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다른 가족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을 하는 시모도 이상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남편의 태도도 이상하다 느껴졌어요. 점점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찬밥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이랑 함께 모이는 명절이면 다른 손주들과 차별하는 것이 바로 보이니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1년 새에 이렇게나 많이 컸구나. 어떻게 다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요즘 애들은 공부하느라 명절도 그냥저냥 지낸다고 하는데 수능 공부한다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럴 때 푹 쉬고 놀고 그러는 거야. 안 그래도 할미가 너희 힘들까봐 용돈 두둑히 준비했다. 명절 끝나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그러렴. 아이고 엄마,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 애들이 이제 공부한다고 뭐 잘 살먹고 그럴 시간도 없어. 애들 어릴 때야 장난감이다
철마다 옷이다 뭐다 사주느라 바쁘지만 막상 애들 크니까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더라고. 나보다 애들이 더 바빠. 내가 클 때도 이랬나? 요즘 애들이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고 바쁘게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해. 아유, 너도 클 때 공부 열심히 했지 뭐. 요즘은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래도 이렇게 주는 거 애들 다 쓰라고 해. 이렇게 써야 애들도 스트레스 풀리고 그러는 거니까. 어린애들이야 그냥 주워다가 아무거나 입혀도 괜찮지만 큰애들은 돈 쓸 데가 더 많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쓸 시간 없어 보여도 쟤들도 다 쓸 데가 있을 테니 그냥 둬라. 아유, 엄마. 이렇게 많이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우리보다 준철이네 많이 챙겨줘야지. 철마다 옷도 새로 다 사입혀야 될 거고 들어갈 비용도 많은데. 아이고, 우리 조카는 볼 때마다 쑥쑥 자라네.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런가? 집안 분위기가 너무 산다. 준철이랑 올케도 고생 많았어. 우리 애들 키울 때 생각하면 진짜 정신없이 애들 키운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더라고. 야야, 됐다, 야. 쟤네는 아직 어린데 뭘 더 챙겨주니? 그냥 5만 원만 가지고 가면 되지 뭐. 학원을 다니기라냐? 학교 갈 때 입을 옷이 필요하기라냐? 안 그래도 이번에 너희 한번 모이라고 하려고 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으니 유산이나 이런 거 얘기도 해야 할 거 아니니?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 살던 집은 처분하고 작은 애네 집에 가려고 한다. 큰애네는 애가 수능 봐야 하니 내가 들어가긴 그렇지 않니? 네? 저희 집에요? 아니, 갑자기 저희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근데 저희 집에 지금 남는 방도 없는데요. 아이 방도 지금 못 만들어줬는데. 어머님,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럽네요. 근데 왜 갑자기 집 처분하고 합가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집은 처분해서 우리 큰애한테 줄 거고 아버지 밭은 둘째네 명의로 줄 테니 그렇게 알거라. 막내네야 형이랑 누나가 나이가 있으니 이해하지? 너희야 오래 살지만 너희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네 형이랑 누나는 이제 일도 그만둬야 하는데 들어갈 돈도 많고 이게 공평하지 않겠어? 어쨌든 그렇게 결정했으니 너희가 잘 따를 거라 생각한다.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남은 유산을 가지고 분배를 해준다고 하셨죠.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시모의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시모는 남편만 빼놓고 나머지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며 발표를 했어요. 집은 처분해서 일부만 저희 집이 이사 가는데 보태시겠다 하셨죠. 다른 형제들은 식구들도 많고 나이도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저희는 젊고 현재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유산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하셨죠.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은 태어났습니다.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와 남편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가 집에 오고 나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남편이랑 시모가 친자 관계는 맞는데 다른 형제들이랑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인가요? 남편과 다른 형제들이 친형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남편 태어난 시기도 다 기억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유전자 검사상 결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분과 모친분께서는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친분과 다른 형제분들의 친자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친자 관계라 말하긴 어렵겠네요. 남편분과 다른 형제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친형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 남편이랑 다른 형제들이 친형제가 아니고 어머님도 다른 형제분들 친모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소리인가요? 검사 결과가 확실한 건가요? 잘못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검체가 확실하다면 결과는 확실합니다. 오류가 의심되신다면 다시 진행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현재 검사상으로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분과 모친분께서는 친자 관계가 맞는다는 점과 다른 형제분들이랑은 친형제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결과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은 어떻게 알았냐는 듯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추궁하니 진실이 나왔어요. 남편이 저에게 들려준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나 유전자 검사해봤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어머님은 친자 사이가 맞는데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어머님 자식이 아니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당신은 이거 다 알고 있었어? 나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난 친자식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알아도 친자식인 사람을 차별하는 건 처음 봤네, 정말. 이게 뭐 하는 거야? 여보, 어떻게 알았어? 아, 여보, 내가 사실은 다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당신이 알게 되면 놀랄까봐 내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 사실은 나만 엄마 친자식이야. 형이랑 누나는 엄마 친자식이 아니고 아버지가 한번 결혼을 하셨는데 엄마랑 만나면서 헤어지셨어. 그때 내가 생겼고 형이랑 누나도 다 알고 있어. 당신한테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뭐? 그럼 어머님이 아버님 상간녀였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버님 이혼하신 거고? 그럼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왜 우리한테 잘해주시는 건데? 당신 태어날 때 이미 형님이랑 아주버님 성인이셨잖아. 그걸 다 보고 듣고 있었다는 건데 왜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신 건데? 그건 아버지 유언 때문이야. 사실 형이랑 누나랑은 친하지도 않고 따로 연락도 안 해. 당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었어? 명절 빼고는 거의 안 봤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형이랑 누나는 안 보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미리 재산 분배해 주는 대신에 정리할 때까지 사이 좋은 척 해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그런 거야. 일부러 어머니가 나한테 차갑게 하신 거고. 알고 봤더니 시모는 상간녀였고 남편은 상간녀의 아들이었던 것이었죠.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동안 아버님 때문에 겨우겨우 봤던 것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댁 재산 때문에 겨우 얼굴만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할까 싶어 이러한 사실을 모두 감추고 살아왔던 것이죠.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이 모든 것을 숨겼던 남편과 시모에게서 모든 정이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속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죠.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변한 시모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들한테 들었다. 다 알게 되었다면서? 잘 됐다. 이제 연극할 필요도 없고. 안 그래도 너무 짠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내 친아들이랑 살아야 되겠다. 아들이 괜찮다고 했으니 너도 괜찮지? 그동안 내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애들 눈치 보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도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 이해할 거 아니니? 우리 다 같이 오손도손 잘 살자꾸나.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남편한테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미 아버님이 다른 분이랑 결혼을 한 상태에서 저희 남편을 임신하신 거잖아요. 저한테는 아무런 소리도 안 하시고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건가요? 그럼 넘어가야지 어쩌겠니? 우리 아들이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난 남편이랑 사랑했어. 그때 당시는 당장 이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랬던 거지. 원래 본처랑은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남들은 불륜이다 뭐다 한 소리들 하지만 자기들도 그 상황 때 보면 그런 소리 못할 거야. 본처가 일찍 죽어서 내가 욕먹는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애진작이 남편은 이혼해서 우리랑 같이 살았지. 엄마 말이 맞아. 형네 엄마랑은 이미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엄마랑 만난 거야.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하셨는데 형이랑 누나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동네방네 소문내고 나 결혼도 못하게 할 거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시고 가신 거야. 당신 우리 불쌍하지 않아? 난 이제 엄마가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 이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랑 같이 살아야지.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상간녀셨던 거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활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결혼까지 했는데 제가 애초에 이 상황을 알면 모를까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알았다고 바로 합가를 하자고요? 당신은 내 동의도 없이 어머님 무작정 모시고 온 거고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나 절대 못해! 모든 사실을 제가 알게 되자 신모와 남편은 무작정 합가를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뢰가 떨어졌지만 그 후에 무작정 합가를 요구하면서 그걸 거부하는 저를 못된 사람으로 압박하는 두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했죠.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시모는 펄쩍 뛰며 반대를 했지만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정말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어. 엄마는 상간녀였고 나는 평생 이 집안에서 외톨이로 자랐어. 당신마저 알게 되면 나를 떠날까봐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런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의심할 정도로 심한 상황이란 걸 전혀 생각 안 할 수가 있어? 당신은 나를 기만했고 속여왔어. 내가 그렇게 당신들이 짠 시나리오에 놀아나니까 재미있었어? 이렇게 홀라당 합가까지 하고 나면 어쩔 수 없겠지 생각을 했던 거니? 정말 대단하다 당신들.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지금까지 속였던 것 다 만회할게. 내가 나쁜 마음으로 속인 건 아니잖아. 당신도 엄마가 상간녀였고 내가 그 자식이라고 하면 나랑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그러려고 속인 건 아니었어. 내가 당신이 사실대로 말했어도 당신을 버렸을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이미 나를 속이려고 했던 것부터 문제야. 어떤 게 문제인지, 왜 내가 당신이랑 살 수 없는지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당신 억울한 것만 보이지? 됐고, 당신이랑은 더 이상 할 말 없어. 아이고, 얘야. 내가 미안하다. 이제 와서 어쩌겠니? 이혼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꾸나. 네가 지금은 화가 나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 상황, 우리 아들 생각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정신 좀 차리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관계를 속이시다니요. 그리고 무작정 합가 요구하는 것도 이거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거 모르세요? 이미 신뢰를 잃은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모든 거짓된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죠. 남편과 시모의 부당 대우,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모를 모시고 와 합가를 강요하는 것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시모는 남편이 결혼을 할 때 동안만이라도 연기를 해달라며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재산을 나누고 난 후 자연스럽게 시모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전 이혼 소송을 했고 저와 재산 분할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서 시모와 남편은 빈털터리로 쫓겨났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것이 본인들에게는 피눈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 친정 부모님은 사실을 듣고 너무 놀라셨지만 그래도 거짓된 사람들과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셨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지내고 있어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진실한 사람들만 계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지금도 예비 시댁이 그때 당시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예비 신랑과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많은 남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예비 시댁 식구들 또한 좋은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그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아무리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도 예비 시댁 식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경계하듯 쳐다본 예비 시모는 그 사람이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 얼굴을 보는 자리에서 다른 거 다 제쳐두시고 첫마디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진지하게 만나왔었는지 설명도 드리기 전에 단칼에 거부하신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정신을 부여잡고
왜 결혼을 반대하시려는 건지 이유를 여쭤보게 되었죠. 거실에 둘러앉은 예비 시댁 식구들은 무슨 말이 나올지 전부 다 시모의 입을 쳐다보았고 저를 바라보시며 꺼낸 첫 마디는 제가 너무 어리다는 거였어요. 30대 중반이면 먹을 만큼 먹은 나이고 어떻게 보면 홍기까지 지난 나이인데 저를 왜 어리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를 20대 중반으로 잘못 알고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아 30대 중반이라며 다시 말씀드리자 예비 시모는 알고 있다면서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저 말고도 결혼을 반대한 여자가 더 있었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내 아들이 워낙 인물이 좋아서 여자들이 많이 따르긴 하는데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며느리감이 나오지 않아 저 나이 먹을 때까지 결혼을 반대했었다. 내 아들을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형편없는 여자에게 넘겨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좋은 배우자감을 만들어주려고 선두 몇 번 봤었는데 전부 마음에 안 들었거든. 아름 씨도 내가 생각하는 그릇에는 많이 부족해 보여서 반대하는 것뿐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내 아들 심심하지 않게 옆에서 좋은 여자가 생기기 전까지 연애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아름 씨 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한 줄 알아? 대체적으로 40대 넘어가는 여자들의 집안이 재력이 좋거든. 일이 바빠서 연애 경험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해왔으니 돈이 집안에 차고 넘치겠지. 그리고 내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야 이해심이 넓고 뒤에서 챙겨주지. 연하는 바라는 것만 엄청 많아서 데리고 살다 보면 내 아들이 지쳐버릴 것 같거든. 그리고 강남에 산다고 했나? 요즘 개나 소나 전부 다 강남에 사는데 그 안에서도 제대로 된 급과 내 아들이 연결돼야지. 아름 씨 집안 정도는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왔다 갔었다고. 원래 결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알지? 우리가 지금은 이런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도 한때 잘 나갔었단다. 그러니 가진 건 없어도 이미 눈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 좋은 며느리를 들여와야 하거든. 돈 쪽으로만 너무 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혼도 또 하나의 사업 아니겠어?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아들의 결혼이 우리 가족 모두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와 시모는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데 같은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제가 난처해하자 옆에서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줬지만 그걸로는 예비 시부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비 시댁에 더 있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급히 뒤따라오던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라오길래 좀 전의 상황들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결국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자기랑 나랑 같이 살 집 준비되어 있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결혼 생활도 힘든 마당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자기 하나 보고 결혼 생각까지 했던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
일단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나는 당연히 우리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 말고도 다른 여자도 몇 명 데려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저런 식이었어? 당신 부모님 눈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헤어지면 더 능력 좋은 여자가 나타나기라도 한데, 돈 많은 여자가 자기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집안의 가장이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자기랑 결혼을 결정했는지 알아? 그래도 3년간 만나오면서 사람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던 거라고. 그런데 자기 부모님은 나를 돈으로밖에 안 보시는 것 같아. 어머님 뱃속에서 당신이 태어난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기분으로는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우리 부모님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너무 극단적으로는 생각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좀 특이하신 성격이시긴 한데 그렇다고 나쁜 분들은 아니셔. 일단 오늘은 들어가고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우리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가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그날 예비 시부모가 바라보던 시선과 말투에서 느껴졌던 감정들은 저에게 상처로 다가왔었고 그 사람과의 결혼은 힘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진 게 없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사람 하나 괜찮은 것 같아 부모님 마음에 차지 않아도 저를 믿고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집안은 저희 부모님과 너무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부모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옳은 판단인 것 같아 아예 마음을 접으려고 결정 지었는데 며칠 뒤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 연락처를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저와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라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자 잠깐이면 될 것 같다면서 저녁에 한번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보나마나 헤어지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가니 예비 시모가 먼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이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얼굴에서는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자 예비 시모는 곧바로 본론부터 꺼내셨어요. 보다시피 우리 집안이 아름씨 집안보다 많이 부족한 거 알지? 우리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잠시거든. 내 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이유도 부도가 나면서 생긴 빚을 갚아주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다.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자리에는 없었지만 너도 내 아들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거 알지? 걔도 지금 타지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빚 갚는 데 노력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을 테고 아름씨 부모님께서도 내 아들을 얼마나 안 좋게 보시겠어?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는 집안 사정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로 결혼을 반대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시려는진 모르겠지만 완수 씨도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리고 40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들은 결혼 생각보단 앞으로 살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으려 하지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도 완수 씨 만나기 전에 나이가 적지 않았던 편이라 결혼 생각은 아예 접고 있었어요. 남자는 능력만 돼도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여자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건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접은 상태라 더 이상의 관계는 만들어가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조만간 헤어지겠죠. 완수 씨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먼저 일어나 봐도 될까요? 제가 한가한 편은 아니라서요. 일이 많아서 약속이 잡혀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렇잖아도 아름 씨가 우리 집에 왔다 간 이후로 대화를 많이 나눴었거든. 그때 우리가 너무 말이 심했었지. 내 아들이 인물만 훤칠하지.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부모 눈만 높아서 내 아들의 인생을 계속 막는 것 같아. 이러다 나이만 먹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둘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데 아름 씨도 같은 생각이지? 예비 시모는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겠다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스러워 쳐다만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하셨던 상처되는 말들에 대해 사과를 하시면서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왜 변하셨는지 다시 여쭤봤어요. 며칠 만에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와 결혼시키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니 많이 당황스럽네요. 사람의 마음이야. 원래 뒤돌아서면 바뀌고 그러잖아. 지금까지 내 아들이 만나왔던 여자들 중에 아름 씨가 제일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아서 허락해 주기로 결정하게 된 거지. 별거 없어. 거기에다가 우리 집안보다 잘 사는데 우리가 고를 형편도 아니고 내 아들이 앞으로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온다는 포장도 없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아름 씨 부모님께서 강남에서 웨딩홀 사업하신다며?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결혼식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 아들이 워낙 말을 잘 안 해서 아름 씨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있었거든.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만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때?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지? 다시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거든. 그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저희 집안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시면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너무 훤히 보이는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는 더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그 사람에게도 미리 연락을 했었는지 예비 시모와의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그 사람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했다면서 주말에 꼭 놀러 오라며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예비 시모가
단둘이 나눈 대화에 대해 궁금해 하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둘의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허락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참 난감했었죠. 저를 보며 웃어주던 그 사람은 좋게 생각하자고 했지만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이미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닫혀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고 대화를 풀어 나갔었죠.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좋게 설득시키려 했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한다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제 선택이기 때문에 예비 시모가 주말에 초대하셨을 때 속마음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찾아가게 되었고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맛있는 냄새가 제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사진으로만 봤던 예비 신우도 그날은 자리에 참석했고 모두들 저를 격하게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180도 달라진 모습에 당황스럽기는 했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모는 차린 건 많이 없다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앞으로 저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질문이라 바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강남에 50평 정도 되는 집이 이번에 비어졌다고 그곳으로 신혼집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강남에 50평? 둘이 사는데 그 정도면 작은 평수 아니니? 아이까지 가질 생각이면 50평보다는 7, 80평 정도는 되어야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트보단 전원주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알아봐 주는 건 힘드신가? 나중에 이사하는 것도 번거롭잖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넓은 집에서 살림 차리면 좋지. 강남에도 전원주택 많더구만. 이왕 알아보시는 거 좋은 곳으로 좀 알아봐 달라고 좀 해봐.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 되잖아. 이거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신 집 계약서예요. 시내와 가까워서 위치도 나쁘지 않고 주상복합이라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벌써 집을 넘겨주신 거야? 생각보다 성격이 많이 급하시네. 50평은 너무 작은데. 그럼 우리 식사 끝나면 그 집 좀 구경해 볼 수 있을까? 그래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둘이 앞으로 살아야 될 집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이왕이면 좀 더 넓은 집이 좋긴 할 텐데 아쉽긴 하네. 내가 봤을 때도 적은 평수인 것 같아. 우리 가족 놀러 가면 방이 여유도 없을 텐데. 아파트라 답답하고 주변에 전원주택 알아보는 게 훨씬 좋겠다. 새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저희 엄마 말대로 다시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아이 생기면 층간소음으로 세대 간 싸움까지 난다던데 스트레스 받아 살겠어요? 아파트가 그런 게 제일 힘들지. 내가 봤을 때도 무조건 전원주택이 딱이야. 공기 좋고 주변 시끄럽지도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다니까. 그리고 놀러 가게 되면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불편하면 안 되잖아.
다 필요 없고 전원주택으로 알아봐 달라고 하면 좋겠다. 저희 부부가 살 집이면 50평도 충분한데 예비시댁 식구들은 전원주택으로 해야 된다고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넘게 계시다가 가신다는 건 신혼집에 눌러붙어 사시겠다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터져나와 저는 점점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었고, 식사를 마친 뒤 시부모님께서는 신혼집을 구경해 보시려고 서둘러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주신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댁 식구들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부모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다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건 아니지? 어떻게 이런 집을 신혼집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니? 집안이 너무 노후가 됐잖아. 그리고 50평이 맞긴 한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좁아서 깜짝 놀랐다. 내 아들이 이런 손바닥만한데 살 수준은 아닌데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당장 전원주택으로 알아봐라. 새언니 집안 돈 많다면서요. 이 집은 그냥 처분하고 우리 엄마 말대로 전원주택으로 알아봐요. 아파트가 너무 노후돼서 사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강남에도 이런 형편없는 집이 있긴 하구나. 외곽 지역에 세워진 아파트들이 훨씬 잘 빠졌네. 오빠가 새언니한테 강하게 얘기 좀 해봐.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 이번 상견례 할 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마.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아름이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진 것도 없이 몸만 가는 건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둘이 사는데 50평이면 가분한 거라고요. 저희 둘이 살 거니까 들어올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부터 전원주택으로 알아보라고 하셨던 거야? 우리 둘이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에 다 같이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작다고 하신 거였어? 우리 집이 보다시피 너무 작잖아. 20평에서 한 가족이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화장실도 한 개라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런데 네가 이번에 신혼집을 전원주택으로 알아보면 우리도 한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을 테고 앞으로 집안일 걱정 없이 내가 다 해줄 텐데 얼마나 편하겠어? 이 집에서 아이까지 낳고 생활하다 보면 50평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과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희 이번 신혼여행 가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기로 했다. 방해 같은 거 일절 하지 않고 없는 듯이 지낼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너희 집안 돈 많은데 이왕 여행 떠나는 거 우리도 같이 껴서 가면 얼마나 좋아? 둘이 떠나는 것보다 더 많은 추억 만들 수 있고 우리 관계도 훨씬 좋아지지 않겠니? 나는 이왕 떠나는 거 유럽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흔한 여행은 별로라서 어차피 돈 쓰고 갈 거면 좀 더 특별한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엄마, 그런데 나도 곧 결혼해야 될 텐데
이 집 내가 신혼집 차려도 괜찮을 것 같지? 나 정도면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새언니, 이 집 나중에 제가 신혼집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오빠랑 새언니 결혼식 끝나면 저도 바로 할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처분하지 말고 저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뿐인 신혼선물 돈 크게 쏘면 좋잖아요. 아유, 그거 좋겠다. 예비 사돈어른께서 웨딩 사업 하시니까 너도 거기에서 결혼식 올리면 되겠네. 그리고 이 집에 살림 차리면 더는 바랄 것도 없겠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상견례조차 하지 않았고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건데 생각도 없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고 있자 그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길래 거리를 두면서 즉시 집 계약서를 벅벅 찢어 그 사람의 얼굴에 던져 버렸어요. 저희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상견례 일정도 잡지 않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을 달라고요? 그리고 완수 씨랑 결혼을 하면 들어오시겠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신혼여행까지 따라오시겠다고요? 그냥 대놓고 결혼 반대한다고 하세요. 어느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좋다고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집 저희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가지게 된 집이세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 집에서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었고요. 완수 씨랑 새롭게 시작하는 거 좋은 출발이 될 수 있게 저에게 큰맘 먹고 주신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살 수준이 아니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아줌마가 살고 계신 20평대 다세대 주택에선 어떻게 살고 있는 건데요? 그 작은 집에서 내 식구가 끼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그런 말 할 처지예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사람 하나 좋아서 그거 믿고 결혼하려 했는데 당신들 때문에 장가가긴 글렀네요. 그럼 수준대로 그렇게 아끼시는 아드님 평생 20평 다세대에서 쭉 끼고 사세요. 어차피 시작도 안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우리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너희 집안 수준 충분히 알 수 있었어. 일찍 깨우쳐줘서 고맙다. 잠깐만.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니? 그냥 우리는 생각을 얘기했던 것 뿐이잖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니? 농담이었다, 농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였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구나. 우리가 너무 입을 함부로 놀렸지? 미안하다. 너한테 피해줄 생각 조금도 없었어. 그냥 나는 너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 어떨까 생각했던 거지. 둘이 헤어지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니? 실수한 거 있으면 내가 사과하마. 아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혼할 마음 사라졌고 이 집은 더 좋은 사람과 만나서 신혼생활 하려고요. 예비 시모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생각 없이 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좋게 풀자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팔을 뿌리쳐 버렸어요. 그렇게 모두를 내쫓아 버렸고 그 사람과도 인연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건 저와 결혼할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집안 사람들의 질이 좋지 않다면 그 결혼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고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으니 앞으로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 인간들이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설득을 시키려 하는데 그런 모습에 너무 질려버려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사실이 맞는지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도 이혼까지 이어졌는데 문제의 시작이 저 때문이었다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더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시모의 성격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이 되었던 터라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죠. 당연히 제가 임신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 편이 되어주는 건 당연했었는데 남편의 태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만 해도 시모가 저를 위해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런 무책임한 말들이 저에겐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저를 더 막대하는데 홀몸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시모에게 결국 제가 살아야 할 것 같아 참아왔던 안 좋은 감정들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을 때가 한창 입덧이 심할 때였어요. 아, 지금 너무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 그러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해왔고 그동안 불평불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 지금 임신했어요.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인데 어머님도 이런 제 상황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임신했을 때 어머님도 입덧 심했다면서요.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들지 뻔히 아실 텐데 일부러 괴롭히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며느리인가요? 그래도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었어요. 어머님도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실 순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저 더 이상 어머님 댁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 정도로 입덧이 심한데 냉장고 문 열어 음식하라는 건 당연히 너무 곤욕스럽죠. 나 때는 임신했을 때 입덧이 정말 심했었지. 첫째 딸이랑 막내 딸은 입덧이 별로 심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만 입덧이 심하더라고. 나도 아직까지 그때를 잊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 그런데 나는 그래도 입덧해 가면서 음식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 뭐든 다 했었어.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물러 터져서는 꾀를 부리는데 절대로 유산 같은 거 안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입덧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킨 음식 준비나 하거라. 전 지금 너무 심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과거에 그런 힘든 일을 했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입덧의 정도가 다른데 어머님이 버티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까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어머님 손주를 임신했는데도 이런 대우밖에 못 받는다면 차라리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옳게.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하고 있는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더구만. 내 예상에 딱 맞아 떨어졌네.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 얼굴 보자마자 버릇없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너는 그때 누나 말 들었으면 더 좋은 색식감 얻을 수 있었잖아.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무슨 일을 시키던 군말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건데 눈까지 치켜 세우는 거 봐봐. 저게 어른을 대하는 행동이 맞는 거야? 오빠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즐거운 주말에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속 안 좋게 계속 헛구역질만 하고 있으니까 내 속까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언니는 임신했을 때 입덧 한 번 없이 애만 잘 낳았는데 새 언니는 어떻게 된 게 화장실 변기통을 놓지를 못하네? 이것도 약간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거 아니야? 새 언니 딱 보면 삐쩍 말라서 툭 치면 어디 한 군데 부러질 것처럼 되게 약골이잖아. 내가 오빠였으면 절대 새 언니 같은 여자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임신까지 해버려서 이제 반품도 못하겠다. 엄마, 우리 그냥 새 언니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음식 시켜 먹어요. 그게 제일 편하겠어. 옆에서 입덧하는데 나까지 속이 울렁거려서 너무 힘들다니까요. 차라리 옆에 없는 게 좋지. 새언니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 입덧 좀 참으면 안 돼?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왔는데 임신했다고 알아주기라도 해달라는 거야? 집에서는 별로 하지도 않던 입덧을 왜 우리 부모님 집에선 쉬지 않고 하는 건데?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을 보잖아? 꼭 음식하기 싫어서 일부러 꾀부리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아, 제발 적당히 좀 해. 됐다. 제가 왜 저렇게까지 하겠니? 임신까지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해서 저러는 거지. 그래도 우리 집안에 아이를 가졌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처음에 뭐라고 그랬니? 내 아들을 선택한 건 좋지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너를 며느리로서 만족을 못해서 처음부터 결혼을 허락하지도 않았었지만 네가 내 아들과 잘 살아보겠다며 노력한다고 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니? 처음 했던 말과 다르게 입덧 좀 한다고 내가 시키는 걸 하지 않고 이대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집안 분열만 생기는 건데 잘 생각해라. 시댁 식구들은 그렇다 쳐도 남편이 저에게 뱉은 막말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이미 분열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고 차라리 시댁 식구들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어요. 시부는 시모 눈치만 보면서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면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지나치다 싶을 때 한마디 정도 해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건데 시부는 자리만 지킬 뿐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시댁에 발붙일 이유가 없어 보여 조금의 미련도 없이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향했었는데 충격적인 건 임신한 저를 혼자 보낸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달리면서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임신이 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해서는 꼭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했으니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처럼 저에게 상처만 주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은 잘했는지 문자 한 통도 없던 남편의 180도 변해버린 모습에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대우도 못 받는데 붙어 있어봤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 혼자 집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 보니 남편과의 이혼이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결국 그날 서운함은 분노로 변해버렸고 오랜 시간 끌지 말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상처를 덜 받는 일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들어오는 거야? 먹을 거 다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나 봐. 너는 내가 걱정도 안 됐니? 하루 종일 변기통만 붙잡고 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입덧하면 다 그런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임신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잖아. 시간이 좀 지나면 입덧도 줄어든다던데? 일단 너무 예민해진 것 같으니까 그만 들어가서 쉬어. 나는 또 나가봐야 돼. 오래간만에 친구가 근처에 왔다길래 얼굴 좀 잠깐 보고 오려고. 몇 년 만에 얼굴 보는 거라 아마 술까지 마시고 들어올 거야. 너는 친구는 중요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상황에 친구를 꼭 만나러 나가야 돼? 입덧하는 게 당연한 거면 네가 임신한 내 옆에 있어주는 것도 당연한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 혼자 만들었어?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럴 거였으면 나랑 왜 결혼했어?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모든 걸 다 내어줄 정도로 잘하겠다고 했었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결혼까지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잡아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데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남편은 약속이 늦었다면서 저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옷만 갈아입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나가는 순간 이혼이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고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네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남편한테 이런 취급받아가면서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고 다음날까지 들어오지 않은 남편을 보고 더욱더 확고하게 마음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좋지 않은 몸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짐을 싼 뒤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혼자 생활하시던 엄마는 갑자기 제가 찾아오자 많이 놀라셨는지 남편과 무슨 일 생겼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어요. 엄마는 제 말을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있는 이혼 서류를 본 듯했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서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는 말 한마디 하고 끊으려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 좀 바꿔달라면서 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많이 났는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당장 처가로 달려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남편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에 비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던 엄마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사람은 몽둥이가 약이라면서 집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혼자 사시는 동안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오기라도 할까봐 무서우셨는지 야구 방망이를 구입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쓰려고 구입해 두었던 야구 방망이를 남편한테 사용할 거라곤 엄마도 상상도 하지 못했는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을 열어주었네요. 아, 장모님. 위험하게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 어떡해요? 저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저 사람이 저희 부모님 집에서 버릇없이 뛰쳐나와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자네가 처음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나? 우리 딸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명 경고했었지? 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매번
똑같은 감정으로 이 사람을 대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 사람이 임신하고 나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임신한 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누구나 겪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솔직히 너무 과해요.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서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였다고요.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음식 좀 하라고 재료 준비 다 해놨는데 입도 핑계대면서 집안 분위기 전부 다 망쳤다니까요. 그거 좀 참으면 되지. 얼마나 힘든 일 시킨다고 식구들 보는 앞에서 비이상하게 오바이트 하면 되겠어요?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 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의 자식이야? 자네 피가 섞인 자식을 임신했고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으면 당연히 옆에서 내 딸을 살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겪는 거라고 해서 무관심하면 되겠나? 어찌됐든 내 딸은 임신을 처음 경험하는 건데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안쓰러운 감정이 들지도 않는 거야? 다른 사위들은 딸이 임신하면 뭐든 다 해준다는데 자네도 내 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기본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입덧이 심해서 사돈댁에도 다음에 가고 싶어 했는데 무작정 끌고 갔었다며? 남편은 저희 엄마가 하는 말에 조금도 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말에 통하지 않자 화가 많이 났는지 야구방망이를 사정없이 내둘렀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아무리 무력으로 행동해봤자 남편의 힘을 엄마가 감당할 수는 없었고 남편은 이혼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제가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던 이혼 서류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똑바로 행동하라고 했지만 그 말은 아예 듣지도 않은 채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다가 화 좀 가라앉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면서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도 무시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태도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앞으로 속 편하게 사는 거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1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턴 남편한테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자 이런 상황을 듣게 된 시모가 직접 찾아와 저희 엄마와 얼굴을 대면했어요. 두 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빛만 주고받다가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라 내 아들과 이혼하는 게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억지라고요? 제 딸 인생 망쳐놓고 위자료 몇 푼 가지고 지금 억지를 부린다는 말이 나오세요? 신서방이 내 딸한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해서 데려갔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홀몸도 아닌 걸 알면서 어떻게 임신 전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사돈집안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었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제가 잘해줄 필요가 있나요? 뱃속에 우리 집안 핏줄인 손주가 자라고 있다 해도 원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손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초부터 잘해주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지만 내 아들이 결혼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던 것 뿐입니다. 이혼 위자료로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면 이혼이 되겠어요? 큰 돈이라뇨. 앞으로 제 딸이 애 키우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타당하게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혼을 원한다 해도 이건 아니죠. 이혼 한 번 하는데 위자료로 3억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저는 위자료 소송 절대 부를 수 없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당신이 결정지을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엄마와 시모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안 좋은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도 시모에게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고 있는데, 시모가 3억을 줄 바엔 차라리 이혼을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몇 년이 걸리던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라도 저와 남편의 이혼을 쉽게 끝내게 놔두지 않을 거라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시모가 한바탕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시모의 뒤에서 상황만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관계 속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되자 저도 점점 지치게 되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처음 겪어보는 몸의 변화에 적응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입덧까지 하면서 남편과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일들이 해결되길 바랐지만 이혼 소송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인간 이하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서로를 헐뜯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버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임신한 몸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엄마는 상당히 위급한 상태였어요. 쓰러지시면서 후두부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이 왔고 의식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신고하신 손님이 한 말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당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이미 출혈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건 식당을 녹화하고 있는 CCTV인데 언제부터였는지 CCTV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들 말로는 엄마가 연세도 있으셔서 과로로 쓰러진 것 같다며 식당에 문제될 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고 더 이상의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무슨 이유 때문에 쓰러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이 끝난 엄마가 깨어나길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엄마의 몸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의사는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뇌에 출혈이 동반되었고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뇌에 손상이 입게 된 것 같다며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과 만약에 깨어난다 해도 후유증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뇌는 한번 손상이 가해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이 저에게는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의사는 뇌를 감싸고 있는 출혈이 전부 없어진 뒤에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희망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바라기에는 엄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지 더 이상의 말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알게 되었고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는 엄마를 확인한 이후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거침없는 막말과 함께 위자료는 줄 수 없다면서 바로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이혼해야 될 거라며 힘들어하는 저에게 조금의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만큼은 저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지. 돈에 눈이 멀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처음부터 그냥 좋게 이혼했으면 장모님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지. 네가 모든 걸 자초한 거야. 식당 일도 바쁜데 우리 이혼 문제 때문에 너를 도와주겠다고 신경 쓰다가 가로로 쓰러진 거 아니야. 넘어진 도중에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엄청 건강한 분이셨잖아. 이래서 나이는 못 속인다는 거야. 어찌됐든 이혼 위자료 3억은 절대로 못 주니까 우리가 제시한 대로 1억만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집에 얼씬거리지도 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새 출발할 때 아이 문제가 있으면 힘들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내 앞으로 시를 생각하지 마. 진짜 포기하면 너는 더 좋잖아? 괜히 임신한 몸으로 문제 일으켜서 유산까지 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엄마, 대충 알아먹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 봐도 되겠어요. 우리 집안과 애초부터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머리 숙이고 기어도 시원찮을 파네. 얼굴을 치켜 세우고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서 이런 꼴을 당한 거야. 올케가 감당해야 될 문제니까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럼 이제야 지긋지긋한 이혼 끝낼 수 있는 거니? 정말 징하다, 징해. 다음부터 오빠는 엄마가 데려온 여자랑 살림 차려. 괜히 고집 부려서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하나 더 생긴다는 거 몰라? 아유, 입 아프게 그만들 해라. 어차피 우리가 이긴 싸움이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내 말대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해라.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끝까지 막말을 뱉어댄 그 인간들을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시댁 식구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책임감 없는 남편 때문에 심각해진 상황인데 순순히 이혼해주고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려보며 갈 때까지 갈 거라고 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막말을 주고받은 뒤 그 인간들은 병원 관계자분들에 의해 내쫓겼고 이혼 소송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렸다가 배가 급격하게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하혈까지 하길래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아랫배가 빠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어 왔습니다. 그때가 임신한 지 몇 주 되지 않았던 상태라 위험한 상황인 걸 인지했었고 그렇게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했는데 너무 큰 고통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상태였고 이혼 소송 문제로 체력이 바닥이 나버려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떴을 때 시댁 식구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뜨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유산됐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버티지를 못해 이미 뱃속에서 잘못된 상태로 하혈을 하게 된 거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이 인간 이하의 짓만 하지 않았어도 유산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일으켜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까지 오게 만들었고 저는 그날 하염없이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있었던 제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생각하니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차라리 잘된 일이라면서 어차피 이혼을 할 거였는데 찝찝했던 부분이 정리가 되니
속이 후련하다고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시모는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는 이판사판이었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똑같이 행동하게 되었죠. 남편과 시모는 아이도 유산됐으니 이혼 절차는 쉬워질 거라면서 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까지 잃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삶이 의미가 없다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고 회복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저에게 마지막 희망인 엄마마저 떠난다면 앞으로 저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뱃속에 있던 제 아이가 떠나고 엄마의 곁에서 병간호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면 며느리 역할을 끝까지 하던지 아니면 그만 질질 끌고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하라는데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 거야?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추석 명절이니까 법적으로 내 아들과 부부 관계이니 내 집에 와서 명절 음식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붙어 있어? 어차피 가망도 없어서 깨어나지도 못하는 노인네 옆에 언제까지 붙어 있을 건데? 너 이런 식으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냐? 당장 우리 집에 와서 명절상 차려라. 내 딸들이 네가 만든 음식 아니면 입에도 안 되겠단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 하라고 지금 저러는데 배 골려서 산송장 만들 거야? 당장 우리 애들 점심상 대령해라. 2년이? 쉐미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명절날 머리채 잡혀야 정신 차릴래? 빨리 일어나. 아들, 얘 데리고 차에 태워라. 이거 안 나? 내가 왜 그쪽 집안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내가 받은 피해 그쪽들도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 당신들은 손이 없어? 명절 음식 먹고 싶으면 직접 해먹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는 얼굴에 손을 올렸고 이미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두 신우가 자기 엄마 얼굴에 손을 올렸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충격적인 한마디가 들려왔고 모두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경악을 했어요. 엄마가 눈을 뜨셨는지 어느 안전이라고 난리를 치냐며 당장 무릎 꿇고 빌라며 충격 명령을 했습니다. 좀 전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소리치는 모습에 저 또한 너무 놀랐는데 엄마는 시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엄마를 식물인간 만든 사람이 시모라는 말을 꺼내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저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당하게 하던 사이 시모는 급하게 병실 밖으로 도망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깨어난 엄마를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엄마는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정신이 들었는데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도중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입을 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엄마는 경찰에게 시모가 자신을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식당에서 음식 준비를 하던 도중 시모가 갑자기 들어와선 저와 남편의 이혼을 요구했고 점점 안 좋은 감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 시모가 엄마를 강하게 밀쳤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난 거였어요.
엄마는 시모가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 도망쳤다면서 그때의 상황을 모두 진술했어요. 경찰들도 확인을 하지 못했던 식자재 창고 앞에도 CCTV가 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 식당 문을 닫았던 상황이라 CCTV가 그때의 날짜로 녹화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사고가 난 이후 시모가 뒷문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시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숨기려 했던 시댁 식구들 또한 공범이 되었고, 그 인간들은 붙잡히지 않으려 숨었지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결국 전부 붙잡히게 되었네요. 그리고 현재 시모는 살인 미수로 5년의 형을 받았고, 시모의 범행을 알면서도 숨긴 시댁 식구들은 징역 1년의 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가 식물인간으로 1년 동안 병실에서 생활한 걸 생각하면 너무 낮은 형벌인 것 같지만 법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제가 유산한 것과 엄마가 식물인간이 되었던 총 피해에 대한 3억 5천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가는 중이지만 사고 당시 후유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의사는 깨어난 것만도 기적이라고 하네요. 인간 같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이렇게 끊어낼 순 있었지만 속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만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